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이게 밥이 뭐야? 사람이 먹을 밥상이 이래? 매일 아침 들어야 했던 말이죠.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상인데도 늘 불만이었어요. 밖에서는 자상한 남편으로 소문났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밥도 제때 못 차리고 너 같은 게 어떻게 주부야?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냐? 이런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저에게 말이에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5살이죠.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며 살아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에 넣고 이런 일을 몇 번이나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남편 철수가 아침 일찍부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일어난 얼굴로 밥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사람이 먹을 밥상이 이런 거냐며 반찬에 대해서도 불평했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어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상인데.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참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죄송하다는 말만 겨우 내뱉을 수 있었어요. 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며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생하는 건 저인데 왜 자기가 고생한다고 하는 걸까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뜨거워진 얼굴을 식히고 싶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예전엔 제법 당당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등이 굽고 어깨가 움츠러들었더라고요. 철수는 밥 몇 숟가락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커녕 더 맛있게 해달라는 주문만 남기고 말이에요. 저는 혼자 남은 밥상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불평, 안 차려줘도 불평. 어떻게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20살에 철수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처음엔 사랑했습니다. 정말로요. 철수가 다정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데이트할 때는 제 말을 경청해주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점점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그런 존재로요. 아니, 있으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지훈이가 출근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40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겐 어린아이 같아요. 그나마 아들이 있어서 버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에 감사 인사를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 앞에서만큼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전 내내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몸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40년 전 신혼 시절에는 이 모든 일이 즐거웠었는데
지금은 그저 의무감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남편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점심이 준비됐냐고 묻더라고요. 안녕이라는 말도 고생 많으셨어요도 없이 그냥 점심은 어떻게 됐냐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나물 몇 가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는데 철수는 이것밖에 없냐며 또 불평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죠. 늘 그랬습니다. 부족하다, 맛없다. 이런 말만 들어왔어요. 가끔은 음식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한숨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마음이 무거워서, 그냥 절로 나오는 한숨이었어요. 이 한숨 소리조차 철수는 싫어했습니다. 왜 맨날 한숨만 쉬냐며 그것마저 트집을 잡았죠. 오후에는 다림질을 했어요. 철수 와이셔츠부터 지훈이 정장까지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도 기쁘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기계적으로 살게 됐을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평을 들을 생각을 하니 미리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 역할이고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철수가 밖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철수를 참 좋은 남편이라고 해요.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고 하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복 많다고 철수 같은 남편 만나서 좋겠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집 안에 철수를 본다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친척들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제가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까지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친척들 앞에서는 자상한 남편, 아내를 아끼는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사촌 동생이 부러워하며 철수를 칭찬했고, 철수는 겸손한 척 웃으며 제가 고생이 많다고, 자신이 더 잘해줘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연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친척들이 돌아간 후가 문제였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철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설거지는 언제 할 거냐며 집안이 더럽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철수는 계속 뭔가를 찾아 트집을 잡았습니다. 바닥에 물이 튀었다며 제대로 못한다며 불평했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쪽이 진짜 철수일까? 친척들 앞에서 보여준 자상한 모습일까? 아니면 지금의 모습일까? 하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진짜는 지금의 철수였어요. 몇 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훈이 결혼식 때였죠. 철수는 그날 정말 멋진 아버지였어요. 하객들 앞에서 감동적인 인사말도 했고, 저를 향해서도 고마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아내 순자의 정성스러운 뒷바라지 덕분이라고 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엔 달랐어요. 결혼식 음식이 별로였다며, 체면이 깎였다며 불평했어요. 하객들 앞에서는 고마워했으면서
집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확실히 알았어요. 철수에게 저는 밖에서 보여주기 위한 소품일 뿐이었습니다. 좋은 남편으로 보이기 위해 필요한 장치였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 달라지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철수가 버럭 화를 냈어요. 자신은 늘 똑같다며 제가 예민한 거라고 했습니다. 예민하다는 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예민하다고 하고 서러워하면 또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시집 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 앞에서 철수는 다시 자상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서연이에게 제가 고생이 많으니까 도와달라며 저를 챙기는 척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없을 때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게 왜 그러냐며 좀 똑바로 하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에서는 좋은 아내인 척해야 하고 집에서는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중생활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연극 배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아내 역할을,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제 모습을. 너무 피곤했어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친지들이 모이면 철수는 더욱 완벽한 남편 연기를 했거든요. 제가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주는 척도 하고 고생한다며 등을 토닥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가고 나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왜 음식이 부족했냐며, 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냐며 지적을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철수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은 분명해졌어요. 집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였고, 밖에서 보여주는 건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들이 아는 철수와 제가 아는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멸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요. 제 존재감이 점점 작아져 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유독 몸이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감기 몸살인 것 같았습니다. 몸살 감기에 걸리면 평소에도 며칠은 알아누워야 하는데 그날 증상이 정말 심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려고 했어요. 늘 하던 대로 밥을 지으려고 했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어지러움까지 심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아픈 것도 숨기고 살아왔는데 그날은 정말 한계였어요. 지훈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밥을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서 저를 침대에 눕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일어나더니 상황이 달라졌어요. 밥을 안 했다는 말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이가 제가 많이 아프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프면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한다며 밥도 안 차려놓고 누워만 있으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철수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서 처음부터 왜 안 했냐며 사람 헷갈리게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파서 못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철수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밥도 안 차려놓고 앉아만 있다며 자신이 왜 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여자라는 말. 그 말이 제 마음을 산산이 부숴버렸어요. 40년 넘게 이 남자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부엌에 서서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만족한 듯 거실로 나가더니 TV를 크게 틀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게 조용히요.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대우밖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쌀을 씻으면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밥을 짓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아왔는데,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몸이 아픈 것조차 죄가 되는 건가요? 며느리 서연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너무 창백했나 봅니다. 왜 일어나셨냐며 쉬셔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밥은 해야 한다고 했죠.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이는 눈치챘나 봅니다. 제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아마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 우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말이죠. 그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철수는 저녁까지 먹고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봤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아내가 억지로 일어나서 밥을 해줬는데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플 때조차 편히 쉴 수 없는 이 생활이 정상인 건가요? 다른 집들도 다 이런 건가요?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소리 내지 않게 조용히요. 옆에서 자는 철수가 깰까봐 숨소리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철수는 코까지 골면서 편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65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생활 말고는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기장이에요. 결혼한 지 몇 년 후부터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일상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내용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저에게 한 말들, 저를 대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여길까봐. 그래서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도 있었고요. 일기장은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요. 철수는 제 화장대에는 관심도 없었으니까 안전한 장소였죠. 가끔 꺼내서 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야 하는 제 처지가 서러웠거든요.
오늘도 일기를 썼습니다. 몸이 아파서 밥을 늦게 했다는 것, 철수가 소리쳤다는 것, 너 같은 여자를 왜 데리고 사냐고 했다는 것.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아팠다는 감정까지도 담담하게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담담하게, 사실만요. 감정적으로 쓰면 나중에 읽을 때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이 일기를 본다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사실 위주로 기록했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니 몇십 권이 됐습니다. 두꺼운 공책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담겨 있었죠. 지훈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철수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화냈던 일, 시어머니, 제사 음식을 준비했는데 맛없다고 큰 소리 쳤던 일, 철수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와서 저를 하인 취급했던 일들. 하나하나 읽어보니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싶었어요. 행복했던 기억은 거의 없고 힘들었던 일들만 가득했죠.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일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철수가 이웃 앞에서는 자상한 남편인 척하면서 집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일, 며느리 서연이 앞에서 연기하는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기를 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철수의 행동이 이상한 거였어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보니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끔 일기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저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계속 버텨온 거였구나.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한 가지 신기한 건 일기를 쓰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는 것이었어요.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을 글로 적어내면 조금 나아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썼습니다. 빠짐없이 정확하게요. 날짜와 시간도 정확히 적었고 상황도 자세히 기록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언젠가 이 일기장이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는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만 했죠. 매일 밤 일기를 쓰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해방감을 주는 순간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때로는 화가 나서 펜을 꾹꾹 눌러서 썼고, 때로는 눈물이 떨어져서 글씨가 번지기도 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기가 있습니다. 철수가 저에게 쓸모없다고 말했던 날의 일기였어요. 그날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일기에도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기를 다시 읽으면서 오히려 힘이 생겼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렇게 견뎌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기장 속에는 제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밖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진실이었어요. 화장으로 가릴 수도 없고 미소로 숨길 수도 없는 진짜 제 모습 말이에요. 일기장을 다시 화장대 깊숙이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제 인생의 진실이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이 맞았습니다. 지훈이는 좋은 아들이었어요. 효성스럽고 부모를 잘 챙겼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아버지 편을 너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늘 아버지도 바깥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며 제가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철수가 저에게 심하게 구박할 때도 그냥 넘어가라고 했죠. 저는 섭섭했습니다. 아들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게 서러웠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자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지훈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자기의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회사에서 일찍 끝났다면서요. 저는 그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도 집에 있었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철수가 부엌으로 와서 저녁이 언제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바쁘게 요리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거의 다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몇 번째 조금만이냐며 시간관념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불을 강하게 올렸습니다. 정말 금방이라고 5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철수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또 5분이냐며 맨날 이런 식이라며 소리쳤어요. 사람이 배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저 같은 게 어떻게 주부냐며 밥도 제때 못 차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보다 특별히 늦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철수의 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게 그냥 죽어버리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훈이 들어온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죽어버리라는 말.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현관에서 지훈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냐고 묻는 소리였어요. 아들이 다 들었나 봅니다. 철수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들이 들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는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지훈이가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철수를 돌아보며 지금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지훈이가 끊었어요. 엄마한테 죽어버리라고 말한 게 맞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거든요. 저는 괜찮다며 억지로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괜찮은 거냐며, 이런 말을 들어도 괜찮다는 거냐며 물었어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0살 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철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한테도 소리쳤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지훈이도 엄마 편만 든다고 중얼거렸지만 힘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바로 반박했어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훈이가 변했다는 거요. 아니, 진실을 보게 됐다는 걸 말이죠. 지훈이가 저를 보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냐고 물었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이런 걸 혼자 참고 살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보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지훈이는 한동안 저를 안아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주었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지훈이와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지훈이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이들이 힘들어할까봐,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랬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가 달라졌어요. 철수의 말과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며칠 후 서연이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훈이가 말한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저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어요. 이건 참을 일이 아니라고,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된다는 말이요. 지훈이의 눈물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참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를요. 결심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65살이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이와 서연이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훈이가 계속 말해줬어요. 엄마 인생이 소중하다고, 더 이상 참지 말라고요. 서연이도 자신들이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었죠.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우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철수에게 말할 날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철수가 신문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철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뭔데냐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싶다고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철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저 같은 게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하냐며 조롱했습니다. 그 말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생 모욕만 받고 살아온 인생. 이제 내 인생을 찾을 거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더 크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이 뭐냐며, 65에 무슨 인생이냐며 현실을 보라고 했어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할 수 있다고,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저희 대화를 들었나 봅니다. 아버지에게 엄마 말씀이 맞다고 했어요.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도 엄마 편이냐고 물었죠. 지훈이는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자신도 봤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도 나왔어요. 시아버님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자식들까지 저 편을 든다는 게 예상 밖이었나 봅니다. 그들이 뭘 안다고 하냐며 중얼거렸지만
힘이 없었어요. 지훈이가 모른다고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가 밖에서는 어떻게 하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40년 넘게 혼자 감당해왔던 일을 이제 누군가 알아주고 있다는 게 말이죠. 철수가 마지막으로 버텼어요. 이혼은 자신이 동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동의 안 해도 조정이나 재판으로 할 수 있다고요. 미리 알아본 것 같았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가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말라고 자신이 번 돈이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또 대답했어요. 어머님도 권리가 있다고 평생 가정을 지키셨다고 했죠. 저는 그때까지도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말했구나. 드디어 결정했구나. 지훈이가 저에게 잘했다고 말해줬어요. 철수는 한동안 멍하니 있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미쳤다며, 전부 미쳤다며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후 며칠간 철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친구 집에 있었나 봐요.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지훈이가 알아봐 준 분이었죠.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써온 일기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가 놀라더라고요. 이런 기록이 있다니.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어요. 비밀의 일기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였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떨렸어요. 하지만 지훈이와 서연이가 함께 와줘서 힘이 났습니다. 철수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저희 변호사가 제 일기장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받아보더니 페이지를 넘겨가며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언제부터 썼냐고 물었을 때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후부터 거의 40년간 써왔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이런 기록을 남겼냐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까 봐서 진실을 기록해두고 싶었다고요. 철수의 변호사가 일기는 일방적인 기록이라며 객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저희 변호사가 준비한 게 더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평소에 철수의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했던 분들이었죠. 밖에서는 정말 좋은 남편 같아 보였는데 가끔 집에서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는 증언. 제가 항상 조심스러워 보였고 남편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다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지훈이도 증인석에 섰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편을 들었지만 직접 목격한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판사가 무엇을 목격했냐고 물었을 때 지훈이는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요. 철수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할 줄 몰랐나 봅니다. 서연이도 증언했어요. 시어머님이 항상 위축되어 계셨고 시아버님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 하셨다고 했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판사가 철수에게 이런 행동들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었다고 중얼거렸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엄중했어요. 화가 난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40년간 참고 살았다고,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판사가 조심스럽게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매일매일 죽는 기분이었다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고 싶다고, 남은 인생만이라도 제답게 살고 싶다고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한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정신적 학대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철수는 법정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지훈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줬어요. 서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이제 행복하라고 했어요. 긴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이 고요함이 좋아요. 아무도 제게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이 평화로운 공간이 천국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천천히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밥도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런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간단한 토스트 한 조각도 혼자 조용히 먹으면 꿀맛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지훈이와 서연이가 저를 부산 여행에 데려가 줬어요. 바다를 본 지가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지훈이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으니까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서연이도 옆에서 웃으며 제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고 말해줬어요. 맞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제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해진 것 같아요. 어깨도 펴지고 걸음걸이도 훨씬 경쾌해졌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들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친해져서 가끔 같이 수다도 떨고 영화도 보러 가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랜만에 느끼는 우정이었어요. 요가 선생님이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고 하셨죠.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자신감이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누군가 저를 보면 위축됐는데 지금은 당당히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지훈이는 자주 안부 전화를 해요. 외롭지 않냐고 걱정해주죠. 외롭긴 하지만 편하다고 대답하면 지훈이가 안심하는 목소리로 말해요. 엄마가 웃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신이 더 기분이 좋다고요. 정말 고마운 아들이에요. 서연이도 자주 찾아와요. 가끔 손자도 데리고 오죠. 손자가 순진하게 혼자 사는 거 어떠냐고 물어볼 때면 저는 손자를 안으며 할머니는 지금이 제일 좋다고 말해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언제 있었던가요? 얼마 전에는 철수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에서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철수가 어색하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저는 담담하게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먼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철수도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이 낯설었나 봅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거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말이에요. 요즘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서연이가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해줬어요.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맞아요.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정말 보람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65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실 작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예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여유롭게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숨이 트인다고요. 정말 그랬어요. 40년 넘게 숨죽이고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죠. 내일 시간 되냐며 가족끼리 식사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시간 있다고 어디서 만날까 하고 대답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도 밝았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곳으로 정하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어느새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쁘더라고요. 이런 별빛도 예전에는 볼 여유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별들을 보며 다짐했어요. 남은 인생은 나답게 살겠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김순자로서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말이죠.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새로운 일들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잠들 수 있게 됐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제가 마시고 싶은 차를 우려낼 거예요. 이런 소소한 자유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구나 싶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